18,000원이 앗아간 인생. 아내가 이혼을 요구한 진짜 이유는 병원 원장이 보내온 등기 서류에서 3억 원의 보험금 수취인은 제 이름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7년 전 빼앗은 단돈 18,000원이 한 여자의 목숨을 앗아갔다는 것을요. 1978년 5월 9일 날 저는 수수한 여자 김미순과 결혼했습니다. 상대는 부모도 없이 고아원에서 자란 26살 여자. 너무나도 가족이 그리웠던 여자 김미수는 늘 남의 집에서 품을 팔고 썰렁한 방에서 자고 일이 없으면 굶고 살아온 여자 미순을 우리 어머니가 일꾼이 필요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전쟁 후 집을 나가서 돌아오지 않았고 어머니 혼자서 날품을 팔아서 나를 홀로 키워온 우리 집도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솔직히 사랑이 무언지도 모르고 그냥 어머니가 어떤 여자를 데리고 와서 한 결혼이었습니다. 가난한 우리 집에 필요한 건 일손과 홍기를 놓친 아들의 결혼이었고 아내가 된 미순이는 평생을 혼자 살아서인지 가족이 필요했죠. 서로의 필요가 맞아떨어진 그런 결혼이었습니다. 그다지 예쁘지도 않았지만 눈이 초롱하고 볼이 통통한 귀여운 여인이었습니다. 사실은 미순이보다 나 현중이 더 복이 많은 놈이었습니다. 집에 가진 것이 없어서 늦게까지 결혼을 못하고 노총각으로 살아왔는데 어머니가 어디서 혼자 일하며 떠도는 미순이를 눈여겨보고 있다가 데리고 온 것이 우리 결혼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그 당시엔 너무 가난해서 식도 제대로 올리지 못하고 그냥 국그릇에 찬물 하나 떠놓고 어디서 빌려 입은 신랑각시 옷을 구색에 맞춰 입고 서로 절을 하고 끝낸 너무나도 초라하고 가난한 결혼식이었지만 그래도 그날 미순의 볼은 수줍어서 발그레하게 붉어져 있었습니다. 평생 남의 집을 떠돌아다니던 26살까지 시집도 못 갈 뻔했던 가난한 고아가 처음으로 여인이 되어 나에게 시집을 온 날이었습니다. 그래도 결혼 초에는 어머니가 집에 안 계실 때면 가끔씩 상추에 밥을 싸서 서로의 입에 넣어줄 정도로 정을 나누었던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1년 후 미수는 처사의 상수를 내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아이 아빠가 되자 나는 갑자기 책임감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책임감을 엉뚱한 데서 풀었습니다. 나는 노름판에서 돈을 따기로 결정했습니다. 처음엔 조금씩 시작하다가 어느 날 판돈을 좀 크게 벌이기로 생각했습니다. 그 시절에는 동네의 겨울이면 노름이 성행하였습니다. 한편 어릴 적 고아원에서 지낼 때 미순이는 수녀님께 바느질을 배웠고 고아원 아이들에게 만들어줄 옷들을 많이 만들어봐서 그런지 바느질 솜씨가 아주 꼼꼼하고 좋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디선가 품삯으로 거의 고장난 재봉틀을 받아서 혼자 고치고 혼자 닦아서 썼습니다. 볼품없는 재봉틀이었지만 그녀는 신주단지 모시듯 재봉틀에 기름을 먹이고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헝겊으로 덮어두곤 하였습니다. 미순이가 밤새 재봉틀을 돌려 만든 옷들은 시장에서 꽤 잘 팔려나갔습니다. 주문도 조금씩 늘어났고요. 미수는 아들 상수를 키우려고 일을 더 많이 했습니다. 나의 벌이가 시원치 않았거든요. 어떤 날은 밤이 새도록 일을 하였습니다. 어느 날 밤 미순의 고무줄 바지 속에는 꼬깃한 바느질 삭 18,000원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그 돈을 빼앗았습니다. 여보, 그 돈만은 안 돼요. 우리 아들 뭘 먹이라고요? 하지만 저는 뒤도 안 돌아봤습니다. 바로 도박판으로 향했죠. 그날 밤 18,000원은 잠깐 45,000원이 됐다가 다음 날 한순간에 증발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도박에 미쳤습니다. 눈이 도박으로 뒤집혔습니다. 내가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가장인데 하는 생각으로 한 판만 크게 돈을 따고 그만둘 생각이었습니다. 한 번만 더 하자. 이번엔 따낼 수 있어. 슬쩍 담보로 내밀었던 집문서가 도박빚으로 날아갔습니다. 가족은 그나마 있었던 작은 보금자리를 뺏기고 방앗간 옆에 있는 창고로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미수는 아무런 원망도 없이 아들을 업고 나를 따라왔습니다.
그때부터 그녀의 생활력은 현중도 무서울 정도로 변하였습니다. 고아원 출신이라 그런지 생활력이 아주 강하였습니다. 자주 고장이 나는 재봉틀을 자기 손수 고쳐내어서 밤에는 바느질을 했고 낮에는 들에 나가 품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돈으로 또 도박을 했습니다. 어느 날엔가 도박판에 술 심부름을 온 술집 과부를 만났습니다. 향수 냄새, 뽀얀 손, 세련된 옷, 날씬한 허리, 무엇보다도 매일 몸빼바지를 입고 머리를 동여맨 촌스런 내 아내 미순이와는 비교도 안 되게 예뻤습니다. 저는 그 술집 과부에게 넋이 나갔습니다. 일에 찌들은 미순에게서는 땀 냄새가 났는데 이 술집 과부의 몸에서는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그 냄새가 아내 미순이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저는 3년 동안이나 술집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일에서 번 돈은 몽땅 그 술집 여자에게 다 가져다 바쳤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아내 미순이 사는 집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술집 여자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살려면 돈을 더 가지고 와. 나는 순간 그 여자가 돈을 벌어다가 다 주었는데도 나를 진심으로 좋아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정말 그 여자랑 서로 좋아한다고 믿었는데요. 내가 정말 정신이 나간 것이 맞습니다. 3년 후 저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술집 여자가 제가 벌어다 주는 돈만 노렸다는 걸 깨닫고 나서요. 인생이 참 허망하였습니다. 두 아들은 많이 커서 저를 보고 낯을 가렸고 아내 미순의 뒤로 숨었습니다. 내가 집을 나갔을 때 이미 미순은 둘째를 임신하고 있었나 봅니다. 두 아들을 보고 내가 심했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미 시간은 멀리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순이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나 이제 당신하고 살기 싫어요. 그리고 이혼해 주세요. 고생하기 너무 싫어요. 내가 많이 잘못했다. 그러니 이혼만은 하지 말자. 내가 이제부터는 정말 잘할게. 나는 그녀에게 사정을 하였습니다. 이제서 이 여자가 중요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이 여자가 없으면 더는 살 수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처음으로 그녀가 내 말을 거절했습니다. 내가 무릎 꿇고 빌었지만 소용없었지요. 미수는 이혼에 필사적이었고 막무가내였습니다. 아무것도 안 줘도 좋으니 자기를 놓아달라고요. 내 죄가 많으니 어쩔 수 없이 미순이에게 있는 돈 몇 푼 쥐어주고 이혼을 하였습니다. 미순과 이혼 후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혼자 아이들을 키우며 처음으로 깨달았죠. 그녀가 얼마나 힘들었을지를요.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우시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아이고, 내 착한 며느라가 얼마나 혼자 힘들었을까. 불쌍한 년. 이제 우리가 이 죄를 어떡할꼬. 내가 어머니께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가 이혼하고 싶다고 해서 이혼해 주었고 내가 1년 동안 혼자서 아이들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어머니는 누구 편을 드냐고요. 그런데 어머니는 다 휘어진 허리를 펴고 내 등을 힘껏 후려쳤습니다. 에이, 못난 놈아, 어서 가봐라. 미순이가 다 죽어간다고. 하면서 흰 종이 쪽지를 나에게 던졌습니다. 희망 호스피스 301호 환자 김미순. 왜 그렇게 씩씩하던 미순이가. 나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 쪽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밝아오자마자 나는 변두리에 있는 희망 호스피스 병동으로 달려갔습니다. 종교재단에서 운영하는 오갈데 없는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죽을 때까지 보살펴주는 가난한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곳에서 뼈만 앙상한 그녀가 누워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순이는 어느 날 바느질을 하다가 기침을 심하게 하기 시작했고 이윽고 각혈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래 참다가 병원에 갔을 때는 손도 쓸 수 없는 폐암 말기였습니다. 그 몸으로 가족들을 먹여 살리느라고 밤낮으로 일을 했으니 몸이 더 빠르게 쇠해갔습니다. 저희에게 오시기 1년 전에 이미 판정받으셨죠. 1년 전 그때가 제가 집으로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미수는 그동안에도 내가 돌아오길 기다렸습니다. 여보, 나랑 이혼해 주세요.
라고 한 말이 다시 내 귓전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죽는다는 걸요. 그리고 병간호 해줄 사람 하나 없는 이 집을 떠나서 혼자 죽으려고 이혼을 결심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아직 아이들에겐 부모가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당신이라도 곁에 있어야 한다고. 그래서 스스로 그 자식들을 두고 집을 나가신 거예요. 제 가슴이 그녀의 침상 아래 무너졌습니다. 그 순간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졌습니다. 미순에게 사죄라고 하려고 며칠을 찾아가도 그녀는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의식이 오락가락했어요. 여보, 그 돈은 안 돼요. 제발요. 우리 아기 먹일 돈인데. 7년 전 제가 처음으로 아내에게 빼앗은 그 18,000원. 그녀는 죽어가는 순간까지도 그날의 악몽을 꾸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뜬 아내에게 손을 잡고 용서해달라고 빌었습니다. 아내는 저를 보더니 놀라는 눈으로 어떻게 여길 알고 왔느냐고 희미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다 용서했노라고 다만 자기를 받아주고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만들어 준 것에 대해 감사했다고, 당신 덕분에 아이들을 낳아서 키워보았고 사랑을 해보았고 아이들 크는 모습을 보며 웃을 수 있었다고, 그래서 참 다행이었다고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려서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그 여인은 날 원망도 안 하고 나 때문에 병들고 죽어가도 오로지 아이들 생각과 감사밖에 모르는 천사였습니다. 다음 날에도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희망 호스피스로 갔습니다. 간호사들과 의사들이 가운을 입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잘 오셨어요. 지금 막 김미순 씨가 임종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가족분들 없이 임종하실까 우리들 마음이 조마조마했어요. 어서들 들어오십시오. 그녀는 거의 의식 없는 모습으로 허공을 응시한 채 숨을 가쁘게 쉬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엄마를 본 아이들이 소리쳤습니다. 엄마, 어디 갔다가 이제 이런 모습으로 누워있어요? 매일 엄마가 얼마나 그리웠는지 알아요? 그래도 우릴 보러 한 번은 오실 줄 알았어요. 하느님, 우리 엄마 데려가지 말아주세요. 저희가 엄마 말 안 들어서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엄마. 아이들이 통곡을 하며 울어도 미수는 그 소리를 못 듣는 것 같았어요. 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느님, 부처님, 제발 당신들이 있다면 우리 마누라 살려주시오. 차라리 죄 많은 날 데려가시오. 이 여자는 아무 잘못이 없소. 그래도 저 불쌍한 사람 데려가시려거든. 아이들하고 마지막 인사라도 하고 가도록 허락해 주시오. 나는 큰 목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내 기도가 통했을까요? 조금 있다가 그녀가 마지막으로 눈을 떴습니다. 얘들아, 왔구나. 엄마는 너희를 정말 사랑했어. 그리고 너무도 보고 싶었다. 그런데 이 모습은 보여주기 싫어서 너희 보러 집에 못 갔어. 정말 얼굴 보여줘서 너무나도 고맙다. 이젠 다 되었어. 너희들을 보고 갈 수 있는데. 얼마나 좋아. 울지 마라. 내 아가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는 손이 축 늘어졌어요. 여보 먼저 가서 미안해요. 아이들을 부디 잘. 뼈만 앙상한 미순의 손을 새 남자가 꼭 붙들고 엉엉 울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별을 하였습니다. 장례 후 며칠이 지나 호스피스 병원에서 아내를 도와주던 의사에게서 서류가 도착했습니다. 생명보험금 3억 원, 수취인은 저였습니다. 그리고 쪽지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여보, 그동안 가족이 되어줘서 감사했어요. 역마 살 많은 당신이 또 집을 나갈까봐 그래서 이혼을 요구했어요. 그건 내 진심이 아니었어요. 이 돈은 아이들 결혼할 때 보태서 써주세요. 더 못해줘서 미안해요. 이제 저는 압니다. 가족을 먼저 챙기고 가족들끼리 서로 눈을 마주하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 힘들어도 도망가지 않고 곁에 있어주는 것, 가족을 귀찮게 생각하지 않는 것, 아내를 누구보다 먼저 챙겨주고 아껴주어야 하는 것이 남편의 자리라는 것을요. 그게 진짜 사랑이란 걸요. 아내 미순의 무덤에 가을 국화 한 송이 놓고 현중은 큰 절을 올렸습니다. 여보 미안해.
그리고 정말 고마워. 당신이 소중하게 보내준 선물 우리 아이들을 잘 돌볼게요. 거기서는 고생도 하지 말고 아프지도 마오. 집으로 가는 길. 이젠 현중은 여기저기 기웃거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진짜로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내를 통해 배웠으니까요. 그는 자신이 비겁하였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나약한 여인을 무시하고 가족 없는 고아인 마누라에게 살갑게 대하지 못하고 배척했던 것, 그리고 돈을 벌어다 주지 않고 그녀가 가장이 되도록 뒤에서 종용한 것, 그리고 자신의 노름으로 가장이 되어야 했던 불쌍했던 여인, 딴 여자랑 바람 피운 것, 모두가 비겁한 자신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제부터는 미순의 몫까지 2배로 잘 살아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식을 챙기고 가정을 잘 꾸려나가야 했습니다. 현중은 아내 덕분에 새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눈동자엔 슬픔이 가득했어도 새로운 힘으로 다시 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2 손을 움켜쥐고 집으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도 가벼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미순이 갖고 놓은 그 집에 현중이 돌아갈 것이고, 돌아갈 집에 아이들과 허리가 굽은 어머니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는 아무데도 갈 수가 없어졌습니다. 아내 미순의 손냄새가, 그리고 그녀의 희생이 깃든 집이 너무 소중했고, 짧지만 굵게 살다간 아내 미순이 현중의 가슴속에 오래오래 살아있을 거니까요. 멀리서 황혼의 그림자가 발그레하게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당신 곁에 소중한 사람은 바로 가족입니다. 당신도 너무 늦지 않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